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네, 11월 1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스튜디오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스튜디오에서 맞이하는 첫 방송. 근데 이 전체 화면을 봐야 스튜디오가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제 화면만 이렇게 보니까 뭐가 달라졌다는 건가를 확인을 못 하겠다 라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풀샷을 잡거나 우리 이제 게스트분들이 나오는 그 장면을 잡으면은 달라진 스튜디오의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점 나아지는 쌈프로TV 그리고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그리고 저도 그에 못지않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밤사이에 뉴욕 증시 보셨나요? 약간은 그동안의 상승의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했다면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잘 버티고 선방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제유가가 좀 크게 하락한 가운데 계속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4% 수준의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이 가운데 또 밤사이에도 다양한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또 한 주 동안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중에서 무엇이 중요했고 또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또 시장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좀 젊어 보인다는데 화면에 얼굴이 좀 깨끗해 보이네요. 카메라 좋은 건가 봐요. 감사합니다. 예. 투자하고 이렇게 또 깨끗한 화면을 여러분께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는 기분이 좋지만 시장은 약간은 애매합니다. 보합권 등락을 보였던 3대 지수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는 지난번에 한 5% 오르더니 그때 좀 힘들었는지 헥헥거리고 있습니다. S&P 500은 0.12% 강보합권 장 막판에 다시금 상승을 회복하면서 소폭 오른 채 마감이 됐고요. 다우지수도 막판 낙폭을 많이 줄여내기는 했지만 상승으로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0.1% 소폭 하락한 39,945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07% 역시나 장 막판 상승 전환에 다시금 성공하면서 강보합권. 러셀 2000 지수는 1.52% 장중 내내 좀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낙폭을 줄이지 못하면서 1.5% 하락을 했고요. 국제유가가 정말 크게 하락했습니다. 4.8% WTI 기준으로 하락하면서 배럴당 73달러 선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천연가스도 장중 크게 폭락을 했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의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다양한 이런 에너지들의 주가의 하락 그리고 가격의 하락을 좀 야기시키는 모습이었고요. 다양한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습니다. 일단 매주 목요일 날 나와서 저희가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한 주 동안의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3만 1000명으로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연속적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 수는 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다시금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 때문에 노동시장의 과열은 지난주도 그랬고 최근 계속해서 좀 열기가 식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그 23만 명대를 나타내고 있는 건 아직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라는 것을 또 시사한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또 미국의 10월 수입 물가와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는데 10월의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8% 하락을 했습니다. 넉 달 만에 첫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이 내용은 이제 에너지 수입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전체 수입 가격이 좀 낮아졌다라는 거고, 10월의 수입 물가 같은 경우에는 월가 예상치보다도 낮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CPI, PPI 이번 주 계속 발표가 됐고, 이번에
수입미가 역시나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라는 또 좋은 시그널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10월에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6% 줄었습니다. 예상치나 또 전월치 대비해서 모두 하회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이 산업 생산이 좀 줄어든 원인은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자동차 그리고 이제 부품 등의 생산량에 급감한 영향이 좀 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하기 부동산 시장의 심리도 점점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얼어붙고 있다라는 신호도 나왔는데요. 전미주택건설협회가 발표한 11월 주택시장 심리지수라는 게 있는데 34를 기록하면서 올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표들이 뭔가 좀 얼어붙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은 물론 경기 침체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좀 빨리 코앞에 좀 떨어져 있는 건 물가 관련해서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환경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는 4.4% 수준을 기록하는 모습이 10년물 기준으로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맵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종목들도 약간 혼조를 보였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4% 가까이 하락했는데 그래서 어저께는 저희가 이제 2% 상승한 거를 놓쳐가지고 추후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사실 딱히 악재가 될 만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굳이 악재를 따지자면 아마존에서 그 위성 인터넷 뭐 쏘아 올린다라는 그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테슬라의 악재는 딱히 없었는데 주가가 4%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는 자동차 업계 대형 3사 가운데서 지금 이제 유례없는 동시에 파업이 나타났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GM이 가장 먼저 노사 협상안을 최종 가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뭐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모두 하락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그 비용의 증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겠죠. GM은 전미 자동차 노조와 그 GM은 4년간에 걸쳐서 임금을 25%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노동계약 협상안을 잠정 타결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관련한 소식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주가는 0.26%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위성 인터넷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발사한 시험 위성 작동에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이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이름이죠. 우주 인터넷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난달 6일 통신 시험 위성 2기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너버럴 우주정거장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사하고 성공을 하면서 이제 내년부터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또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하기 또 우리나라 현대차와 협력해서 자동차 판매업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이 내년부터 우리나라 현대차를 시작으로 자동차 딜러들이 그 아마존의 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신차를 구매한 다음에 그 현지 그 우리나라가 아니죠.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그 지점에서 어떤 자동차를 살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고 픽업을 그 대리점에 가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객이 온라인에서 차량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바꾸겠다라고 최고 경영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2024년부터 온라인에서 현대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고 또 2025년부터는 아마존의 알렉사 음성 비서를 현대차에 또 포함시킬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금 힘을 내면서 1.76% 강세를 보이며 376달러 선까지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었고요. 애플의 주가도 0.9% 상승, 그리고 구글도 1.7%, 엔비디아가 1.2% 오른 가운데 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사이에 팔로알토의 주가는 5%대 하락했는데요.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좀 미스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5%대 하락.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해킹 공격으로 인해서 최근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강력한 시장의 수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 월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에너지
나머지주들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어제 실적 발표하고 좀 실망했었던 시스코의 주가도 9%대 하락을 했는데 월마트의 주가가 8%나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죠. 지금 소비 관련해서 연말에 굉장한 또 우려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향후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를 이렇게 크게 하락하게 만들었는데 뭐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예상처럼 그렇게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생필품에 있어서도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타깃도 실적 내용은 좋긴 하지만 향후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금 몸을 숙이고 있는 가운데 연말 쇼핑 시즌에 실제로는 또 어떻게 소비가 나타나게 될지는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어제도 저희가 메이시스는 굉장히 건조하다라는 내용을 이원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일단 실적이 좋았습니다. 주가는 5% 넘는 6%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3분기 동안 마진과 또 재고 수준이 개선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9%대 하락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있어서 분할하여 상장을 해서 뭔가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수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빅피처를 철회를 하면서 주가는 9%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에너지주,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이 1에서 2%대 하락을 했고 코노코필립스의 주가도 2.6%, 옥시데타 페트롤리움도 1.6%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한적인 상승을 보인 건 다른 종목들이 그만큼 좀 빠졌거나 덜 올랐다라는 건데요. 과연 이번 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은 또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들을 또 눈여겨볼 만한지 또 그에 따른 해석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1시가 아니고요. 11월이고요. 6시 41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눈에 바로 보이는 숫자가 11월인데 또 11시로 읽었네요.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러 초록색을 또 골라 입었어요. 또 초록초록하지 않은 시장을 보시면은 또 마음이 아프실까봐 초록을 입었는데 또 대체적으로 초록색이라서 저도 잘 좀 어울리는 그런 의상인 것 같고 오늘 산뜻하시네. 젊어 보이세요 하시는 한뚝배기님 젊습니다 저. 이게 어려 보이지 않라는 표현이 아니고 젊어 보인다라는 표현에 좀 민감하고 예민하게 보면 그게 나이가 들었다라는 그런 방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교수님도 오늘 약간 초록빛을 입으셨나요? 저는 약간 네. 올드한 그린이고 우리 저 여행커님은 영한 그린입니다. 네.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 저희 스튜디오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우리 또 교수님과 투샷이 잡히니까 보이는데 근데 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리 있죠. 저희 항상 같은 공간인데 네. 이게 아마 인테리어를 좀 하고 그 느낌이 천장이 좀 실링이 올라갔는지 맞아요. 좀 그 실내에서 보면 우리 느낌이 좀 넓어 보입니다. 완전 좀 달라졌던 우리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많이 또 의견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교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먼저 풀어볼까요? 오늘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네. 그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월마트 실적이 발표가 됐죠. 이제 맞아요. 월마트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일단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시총이 600조 원이 되는 네. 초거대 유통기업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뭐 ESG 하는 또 전문가들은 여기가 주주들한테는 잘하는데 근로자의 근무 조건, 그 환경 이런 게 좋지 않다. 그래서 항상 이제 ESG 전문가들이 또 비난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의 소비를 그 실제 숫자를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그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그래서 실제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도 그 월마트 실적은 아주 꼼꼼히 봐요. 그래서 올해 뭐 주가가 워낙 좋았습니다. 월마트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날씨가 좋아도 항상 꾸준히 지난 한 10년, 20년을 보면 배당 포함해서 한 연 10%
주주 총 수익률을 안겨준 회사예요, 되게. 근데 올해는 주가가 특히 많이 올랐어요. 한 20% 올랐어요. 네. 그래갖고 밸류에이션이 실제 오늘 주가가 한 7% 하락을 했죠. 크게 하락했어. 157달러로 하락을 했는데 8%나 빠졌네. 주가 하락하기 전에는 이게 이제 유통업체인데 퍼가 한 26배, 7배까지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오른 게 아닌가. 근데 실제 이제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면 그 실적 괜찮았습니다. 좋고 가이던스도 괜찮은데 그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라고 하죠. 1년 이상 그 열었던 점포가 얼마만큼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4.9%, 그 다음에 이제 물량, 판매 물량 기준으로는 3.4% 증가했고, 대신 이제 가격이 1.5% 인상을 해서 실제 CEO가 그 실적 발표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로서리나 웰너스, 헬스케어 이런 쪽은 상당히 괜찮은데 네. 그 제품들 있죠. 우리가 보통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의류도 포함되고 장난감, 그 홈 퍼니싱 하는 이런 제품들이 고객들이 이제 지난 2, 3년 동안 미국이 그 제품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을 상당히 느낀다. 그래서 실제 그런 메시지는 타겟도 비슷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TJX 제가 얘기하는 약간 아웃렛 비슷한데 좀 명품, 준명품, 하셨잖아요. 예, 준명품을 네. 파는데도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시장 전체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갑을 열지만 그 공연 같은 거, 그런 티켓, 제가 최근에 언제 음악회를 갔는데 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되게 우리나라도. 한국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네.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하지만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신중하고 돈을 아끼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개별 기업의 실적이었다. 근데 여전히 여기는 그 되게 주주 친화적이어서 이번 그 금년에도 순이익이 110억 달러 났는데 그 중에 42%를 배당으로 주주한테 준다. 그래서 뭐 실적이 무난했지만 하여간 소비자들이 조금 이제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여전히 주주 친화적이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과연 정말 이제 연말에 덜 지갑을 열 것인지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알 텐데, 저도 보면은 요즘에 쇼핑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안 뭐 여는 것 같아서. 사업하시고 그러시느라고 우리 여도원 회장님 예, 바쁘셔서 다들 예. 바빠서 또 돈을 못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이야기를 또 월마트를 통해서 쭉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주제를 네, 세 가지 준비했고요. 나눠볼까요? 이제 첫 번째는 디즈니가 되게 화제예요. 국내에서도 뭐 디즈니 관심 많죠. 특히 이제 무빙 통해서 우리 많은 국내 그 분들이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을 했고 저 포함해서. 근데 이제 디즈니는 특히 미국에서는 약간 저희가 느끼는 이상의 의미를 가족들한테 가져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여기가 뭐 한 2년 전 대비 주가가 한 50%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되게 훌륭한 자산은 많은데 경영진이 잘 못한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행동주의자가 지분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Value Act라는 데가 지분을 취득을 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월가의 헤지펀드인 네오슨 페어스, 그 다음에 다니엘 로앱, 그 다음에 Value Act까지 지분을 취득을 해서 네. 아마 이번 이제 열리는 주총에서 이사회 선임 으로 되게 아주 그 뜨거운 그 경쟁이 있을 거고, 최근에 그래서 주가가 최근 그 재미있는 점입 가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자본시장의 뭐 대표적인 상황이죠. 경영진이 잘 못하면 네. 과외 선생님들이 붙어서 가르쳐 준다고 하고, 실제 우리가 보면 메타, 뭐 알파벳 같은데 완전히 턴어라운드 한 게 행동주의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한 2년 전부터 관여를 해서 구조조정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회복이 됐죠. 네, 디즈니 이야기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버크셔 사회의 포트폴리오는 항상 이슈죠. 네, 그래서 뭐 여기서도 저희 다뤘지만 네. 그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Berkshire Hathaway 그 13F, 그러니까 이제 그 분기가 마감이 되고 나면 이제 주요 기관 투자가들이 본인들의 보유 주식과 매매한 거를 밝히는데, 실제 시사점은 현금 보유 비중을 계속 늘리고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주가에 대한 부담을 그 워런 버핏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애플 얘기도 관련돼서 가장 뭐 전체 포트폴리오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 50%를 차지하는 그렇죠. 애플의 주주환원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국내 언론에서도 보면 이제 최근에 뭐 양쪽 그 여당 야당 다 상생 금융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은행들이 민간 상장 기업인데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중에 일부를 그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써라. 근데 이제 뭐 좋은 취지고 당연히 금융기관이 준 유틸리티 성격이니까 뭐 너무 그 고금리를 받는 건 안 좋지만 네.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정부가 정치인들이 너무 간섭을 하는 건 안 좋고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반면에 우리가 일본을 배우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최근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순이자 이익이 늘어나는데 이익이 늘어나는 걸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시장이 그대로 그걸 반영을 해서 PBR이 일본 은행 업종 전체로 0.9배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가 PBR이 0.3배쯤 되죠. 근데 뭐 우리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일본의 금융업종이 정부 간섭이 없고 정치인들의 간섭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PBR이 지금 2배 정도 올라갔다. 그래서 정반대의 모습을 현해탄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금융업종이 보여서 우리한테 이제 시사하는 점이 미국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자료 보니까 이렇게 쌍따옴표로 해서 키워드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디즈니는 점입 가격. 버커셔에 관련해서는 기다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 관련한 이야기는 정반대라고 또 키워드를 네네. 원포인트 레슨 네네. 해주신 거죠. 아이고 열심히 봐줘서 잡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디즈니. 첫 번째는 이제 그 Value Act라는 데가 미국의 화면 좀 띄워주시죠. 그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행동주의 그 헤지 펀드예요. 그래서 한 120억 달러 운영을 하고 물론 이제 레버리지를 하면 더 많이 그 포지션을 갖고 가는데 실제 어떠한 얼마만큼 샀는지 디즈니 주식을 샀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의 주요 포지션의 하나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30억 달러 정도는 사지 않았을까. 근데 디즈니가 시가총액이 한 1,7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200조 원쯤 되죠. 근데 이것이 금년 들어서 행동주의자들이 디즈니가 워낙 잘할 수 있는 기업인데 잘 못하고 특히 밥 아이거가 돌아왔는데 컴백을 했는데도 지금 상당히 뭔가 비용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만 자산 매각이나 구조조정 관련돼서 제대로 전공법을 못 걸어요. 그래서 이제 네오슨 펠스라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그 지분을 취득을 했고 아마 여기도 이제 이사회 진입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니얼 로앱이라고 여기도 뭐 거물이죠. 거물 헤지펀드인데 여기가 한동안은 일본 소니 지분을 6%를 들고 있어서 일본 정부가 불러서 같이 대담도 하고 일본이 최근에 거버넌스 관련된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밸류 액트가 어떤 데냐면 대단한 데가 2013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지분을 수조 원을 취득을 하면서 그 당시 CEO인 스티브 발머가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끌고 갈 적임자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사퇴를 했죠. 그만큼 이 행동주의자들이 막강하거든요. 자금도 많고 이제 논리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연초에는 세일스포스가 여기도 되게 좀 힘들어 할 때 여기 이제 이사회에 진입을 해서 여기도 구조조정을 이제 유도한 그래서 상당히 디즈니 주가가 그래서 좀 꿈틀대는 그런 모습을 지난 한 1, 2주 사이에 뭐 금년 전체로도 그렇지만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디즈니 주가를 보면요. 지난 2년 동안은 40%를 하락했고 지난 10년 동안은 주가가 30%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 2%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지지부진하고 지금 주가가 뭐 최근에 조금 회복을 보였어도 95달러 수준이면 최고가가 거의 300달러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된 상황이고 실제 뭐 경영진이 특별한 변화의 모습을 못 보이면 저평가가 그냥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대표적인 행동주의자 선수들이 붙어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지금 1%로 줄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short interest라고 제가 seeking alpha에서 항상 네. 찾는데 공매도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더 그만큼 이상의 주가 하락은 주가 하락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이제 네. 많이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 이런 그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넬슨 펠스도 그렇고 엘리엇도 그렇고 국내 뭐 행동주의 펀드들도 그러는 게 이제 이런 식의 구조 조정을 하는 게 모든 주주를 위해서 윈윈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죠. 그 전에는 이제 이사회 대표이사한테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네임 앤 쉐임 게임이라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이제 밝힌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CEO 법 아이거한테 이제 방만한 경영을 한 것을 이제 경고를 하고 비용 지출을 효율하고 이제 이것을 특히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무빙 본다고 뭐 연 구독료를 59,000원 아주 할인해서 했는데 네. OTT를 흑자로 턴어라운드 시켜라.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기존의 디즈니 비즈니스가 있죠. 뭐 테마파크나 컨슈머 비즈니스만 해도 주당 가치가 한 8, 90달러 된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것밖에 반영을 못하고 OTT 쪽의 업사이드는 네. 반영을 못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내에도 최근에 이제 내년 3월 주총을 앞두고 이사회에 어떤 멤버가 들어오고 이사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느냐가 뭐 모든 상장사들의 상당히 고민이고 상당히 그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그런 고민인데 네. 이 밸류 액트가 사회이사 자리를 당연히 요구를 할 것이어서 이사회에 진입을 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장 지금 뭐 저는 항상 빅테크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런 데 관심 많지만 디즈니가 지금 미국의 대표 선수들이 지금 3명이나 지금 이 진입을 회사의 주주로서 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주가 양상을 어떻게 보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섰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서학개미 특히나 이제 아이들에게 주식을 물려주고자 하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그런가요? 예, 네. 너무나 반가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디 디즈니의 주가의 회복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버크셔 해서웨이 쪽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공개가 되면은 뭘 사고 뭘 팔았는지가 항상 핫 이슈예요. 그래서 뭐 우리 워런 버핏 그 회장님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이제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냐 이제 그게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좋아요. 워낙 뭐 4, 50년 동안 좋은 그 트랙 레코드를 갖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지금 3분기 주식 그 매매를 뭐 상당히 자제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식을 산 거보다 판 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화면을 띄워주시면 현재 주가 수준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의 막대 그래프인데 현금 보유액을 그 버크셔 해더웨이 그 나타냈는데 한 1,570억 달러 현금을 들고 있어서 현금 들고 있는 것만 한 200조 원쯤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주가가 폭락할 때는 매우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해서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여기 막대 그래프 보면 그 작년에 이렇게 많이 내려간 부분이 현금을 줄여가면서 주식을 샀는데 지금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렸다. 그래서 뭐 5%의 미국 단기 국채에서 뭐 그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수익률을 주니까 그리고 3분기에는 주식을 산 거는 매수한 건 극히 적고 주식을 더 많이 팔았고 실제 자기 회사 버크셔 해더웨이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해서 항상 소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도 매입의 규모도 자기 적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시장이라는 것은 본질 가치가 있는 거고 심리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greed and fear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은 약간 greed가 지배하는 국면이어서 주식이 단기적으로 조금 고평가됐다고 그 워런 버핏 회장님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뭐 주식을 들고 있는 건 당연히 장기 보유하지만 너무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주주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우리 이학년 교수가 한 주가 그때 있긴 하지만. 최근에 주가 좋습니다, 예, 되게. 뭐 계속해서 뭐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뭐 버핏 돈께서 계속해서 있는 한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기대를 저는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가장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 게 애플의 지분이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기본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고 네. 뭐 유틸리티, 철도, 보험 뭐 이런 거 미국의 국영지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고 그것도 꾸준히 성장하지만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를 펀드 매니저 같이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압축 포트폴리오죠. 5종목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특히 그 중에서 애플이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50%가 됐는데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애플 주식을 안 사는데 나의 지분율은 계속 올라간다. 너무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애플 지분율이 6%인데 이제 왜 지분율이 올라가냐 하면 애플은 매년 한 100조 원 정도를 소각?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남은 주주들의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주주 환원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실제 지금 가령 우리가 여섯 개의 주식을 워런 버핏이 갖고 있고 상장 주식 수가 100개면 6% 지분율 아니에요. 근데 실제 100조 원씩 3년 동안 매년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면 네. 나의 지분율이 7%가 됩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지분율이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나의 6개의 주식은 그대로지만 네. 상장 주식 수가 100개에서 90개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줄어드니까 나의 상대적인 지분율은 올라간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국내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왜 좋은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대표적으로 세계 최고의 존경받는 투자가가 이런 식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해서 가치의 상대적인 증가하는 걸 통해서 나의 그 투자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것을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아마 실제 뭐 애플은 계속 주주 친화적이니까 지금 애플 국내에서도 뭐 우리 주주분들이 많으신데 본인들의 지분율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나라에서 참 얘기가 많죠. 횡재세를 걷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정반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많이 다를까요? 근데 뭐 상당히 그 자본시장을 둘러싸고 어느 나라나 실제 뭐 유럽 같은 데도 그 정치인들이 뭐 정유업종이나 이런 쪽에 이제 횡재세를 걷어야 된다. 그러니까 업종의 회사들의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외생병수가 좋아지면서 엄청난 그 이익을 내서 이제 그 일부를 이제 환수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최근에 보면 뭐 정부도 그런 발언을 일부 당국자가 했고 여당도 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야당의 그 수석 정책 부의장 김성주 의원. 근데 이분이 그 은행의 횡재세를 걷어서 서민 자영업자한테 나눠준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얼마 전에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치를 빼앗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이런 식의 정부 내지 정치인들의 그 실제 지분이 없는 정부 지분이 없죠. 되게 민간 그 은행인데 물론 이제 금융기관으로서 유틸리티 같은 조금 역할을 해야 되지만 번 돈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회수를 하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실제 우리나라 은행 업종의 PBR이 0.3배, 0.4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컨트롤하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4대 은행 PBR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더 낮아져야 되는지. 그래서 진짜 뭐 되게 답답하고. 근데 이제 일본을 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일본에서 자본시장 관련돼서 많이 배우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렉스 컬럼 가장 전 세계 금융인들이 많이 보는 사설에 그 일본의 금융 지주사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이익을 지금 내고 있고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라서 PBR이 0.9배까지 올랐고 네. 이제 일본이 그 금리를 올리는 식의 정책을 하면 여기서부터도 이익은 추가로 더 많이 날 거고 주식은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뭐 몇 년 전부터 워런 버핏이 일본의 그 종합상사들 많이 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상황을 보면
그 재미있는 게 보통 우리가 성장성이 높은 게 IT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IT 기업보다도 일본의 금융주들이 주가 상승이 높았고 상반기에 사상 최고의 이익을 냈고 여기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뭐 미쓰비시 UFJ나 미즈호 같은 게 대표적인 시가총액이 뭐 50조 원, 100조 원씩 되는 그 초대형 금융사들이 주가가 되게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네. 이제 밸류에이션도 올라갔지만 이제 그런 것을 또 견인한 게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많이 하고 네. 국내에서도 최근에 그런 모습은 보이죠. 은행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이제 미쓰비시 UFJ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은행, 뭐 한국으로 치면 KB, 신한 이런 데죠. 여기도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미즈호는 좀 작은데 네. 여기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은 뭐 일본을 압도하는 그러한 산업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금융시장, 자본시장과 관련돼서는 일본이 훨씬 시장 친화적으로 시장 경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지금 그 기선을 일본한테 제압을 당해서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금융시장은 물이 흐르듯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이제 미국은 빼고요.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이제 금융 쪽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따른 또 시사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